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 아침상에 시장 바닥에서 파는 수제비 쪼가리를 올려? 으리으리한 샹들리에 아래 70대의 깐깐한 김 회장이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새로운 주방장 민우가 올린 낡은 뚝배기 때문이었죠. 당장 쫓겨날 위기 속에서도 민우는 딱 한 입만 드셔보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숟가락을 든 순간 김 회장의 날카롭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챙그랑 바닥으로 은수저가 요란하게 떨어지고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회장님이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해. 자니 도대체 이 맛을 어떻게 아는 거야? 수많은 최고급 요리사를 쫓아냈던 까다로운 회장님은 왜 소박한 쑥 수제비 한 그릇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낡은 뚝배기 속에 감춰진 30년 전의 소름 돋는 진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저택의 대리석 주방 한가운데 최민우가 하얀 앞치마를 단단히 묶으며 섰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주먹만 한 전복과 최고급 한우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최민우가 비싼 식재료들을 손으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냄비를 닦고 있던 주방 보조 김태식이 깜짝 놀라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주방장님, 회장님 첫 식사인데 비싼 재료들을 안 쓰시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최민우가 낡은 장바구니에서 푸릇푸릇한 쑥과 바싹 마른 건새우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입맛이 까다로우시다고 들었어. 화려한 음식은 밖에서도 매일 드실 테니 오늘 아침은 사람 온기가 담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김태식이 두 팔을 벌려 최민우 앞을 막아서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제도 국물 맛이 텁텁하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호텔 요리사를 당장 쫓아내셨어요. 주방장님도 첫날부터 쫓겨나고 싶으십니까? 회장님 불호령이 떨어지면 우리 주방 식구들 다 죽습니다. 최민우가 쇠솥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불을 세게 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완벽한 맛이니까 틀림없이 입에 맞으실 거야. 화려한 음식보다 가끔은 이런 소박한 음식이 굳은 마음을 녹이는 법이거든. 물이 끓어오르자 최민우가 건새우를 두 움큼 가득 집어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순식간에 주방을 채웠습니다. 최민우가 양푼에 밀가루를 붓고 손목에 힘을 주어 꾹꾹 반죽을 시작했죠. 김태식이 솥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냄새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운 비법입니까? 최민우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반죽을 더 세게 치대며 덤덤하게 예시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크게 열병을 앓은 적이 있어. 며칠을 앓아 누워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는데 신기하게도 입안에서 이쑥 향기와 새우 국물 맛이 생생하게 맴돌더라고. 누가 끓여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냥 맛이 미치도록 그리워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 김태식이 반죽을 치대는 최민우의 굵은 팔뚝을 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아원 시절이라니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기억해내신 겁니까? 최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누군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는 기분이었지. 그 맛을 찾으려고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며 수제비만 수천 번 끓였어.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내 몸이 기억하는 미각에만 의존해서 이 레시피를 완성했어. 김태식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주방장님의 땀과 인생이 통째로 담긴 요리군요. 최민우가 쫀득해진 반죽을 들어 올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한테 이 수제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잃어버린 기억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지. 그래서 회장님께도 이 진심이 꼭 통할 거라고 믿어. 차가운 대저택에서 매일 외롭게 식사하시는 회장님께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테니까. 최민우가 쫀득해진 반죽을 얇게 떼어내어 펄펄 끓는 육수 속으로 툭툭 던져 넣었습니다. 반죽을 떼어낼 때마다 최민우의 오른쪽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얀 셔츠 너머로 쭈글쭈글하고 붉은 화상 흉터가 뚜렷하게 비쳤습니다. 어린 시절 펄펄 끓는 물에 심하게 데어 생긴 끔찍한 흉터였죠. 김태식이 다급하게 최민우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방장님, 쑥은 지금 안 넣으십니까? 수제비가 다 익어가는데 지금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민우가 깨끗하게 씻은 쑥을 한가득 집어 펄펄 끓는 국물에 푹 덮듯이 넣고 곧바로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쑥은 끓일 때 넣으면 쓴맛이 나고 고유의 향이 다 죽어버려. 불을 끄고 남은 뜨거운 열기로 살짝 익혀야 진짜 풋풋한 봄 향기가 우러나는 법이야. 최민우가 국자로 국물을 조금 떠서 맛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되었어. 회장님 첫 식사니 내가 직접 쟁반을 들고 올라가서 인사를 드려야겠어. 최민우가 맑은 국물의 수제비를 두꺼운 전통 사기 그릇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김태식이 옆에서 침을 꿀꺽 삼키며 칭찬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어제 마신 술이 확 깨고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최민우가 따뜻한 그릇을 쟁반에 올리며 결연한 표정으로 넓은 주방을 나섰습니다. 으리으리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다이닝룸 식탁 상석에 김학수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회장은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아주 무서운 인상을 풍겼죠. 최민우가 다가와 식탁 한가운데에 뚝배기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짙은 쑥 향기가 넓은 방 안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 회장이 미간을 팍 구기며 숟가락을 상에 내리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 대기업 회장 아침 상에 시장 바닥에서나 파는 수제비 쪼가리를 올려 내 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이따위 음식을 들고 와. 당장 가지고 나가지 못해. 최민우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친 속을 달래드릴 한 끼를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국물만이라도 딱 한 입만 드셔보십시오. 입에 맞지 않으시면 미련 없이 제 손으로 앞치마를 벗고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김 회장이 신경질적으로 은수저를 다시 집어들며 박 비서실장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박 비서, 저놈 짐 싸서 당장 내쫓을 준비해. 그래. 얼마나 대단한 맛이길래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지 한번 보지. 한 입 먹고 당장 쫓아내주마.
옆에 서 있던 박 비서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긴장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회장이 숟가락으로 맑은 국물을 조금 떠서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국물이 혀끝에 닿는 순간 김 회장의 날카롭던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챙그랑. 김 회장의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지며 은수저가 대리석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박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국물이 너무 뜨거우십니까? 입안을 데이신 겁니까? 김 회장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이 맨손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내용물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바싹 마른 붉은 건새우 그리고 마지막에 숨만 살짝 죽인 푸른 쑥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아주 가빠졌습니다. 눈앞에 놓인 수제비 그릇이 마치 3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마법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최민우를 올려다보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수제비 자네가 직접 끓인 게 확실한가?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최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혼자서 전부 직접 끓였습니다.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십니까? 맛이 이상하십니까? 김 회장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오열이 다이닝룸을 꽉 채웠습니다. 30년 전이야. 단칸방에서 추운 겨울을 날 때 내 죽은 아내가 끓여주던 딱 그 맛이야. 새우를 기름에 볶지 않고 끓는 물에 바로 넣어 국물을 내고 쑥은 불을 끄고 남은 열기로만 익혀 내던 내 아내의 요리법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 김 회장의 굵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실크 넥타이를 흠뻑 적셨습니다. 최민우는 영문을 모른 채 아주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오열하는 김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상을 넘어갈 듯이 떨리는 손을 뻗어 최민우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해보게. 자네 도대체 이 요리법을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 건가? 세상에 이 맛을 내는 사람은 내 아내 한 명뿐이었어. 내 아내의 수제비 맛을 자네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야? 김 회장의 처절하고 슬픈 외침에 최민우의 심장도 까닭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최민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냥 제 몸이 기억하는 대로 끓였을 뿐입니다. 최민우가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히며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수 회장. 회장이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넓은 저택 서재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의 깊은 어둠을 보며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 있었죠. 며칠 전 먹었던 쑥 수제비의 향기가 아직도 코끝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김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곧이어 박 비서실장이 두꺼운 수첩을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김 회장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책상 앞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으며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주방장 최민우 말이야. 그 친구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주게. 박 비서실장이 수첩을 펼치며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경력 말고 특별히 더 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김 회장이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 그 친구의 아주 어릴 적 기록을 전부 뒤져봐. 어느 보육원에 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종이 한 장 남기지 말고 전부 찾아와야 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진행해. 박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풀어서 빠른 시일 내에 빠짐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 뒤 저녁 박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서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최민우 주방장의 뒷조사 자료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김 회장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빨리 말해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보육원에 들어갔다는 건가? 박 비서실장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차분하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최민우 주방장은 30년 전 서울의 한 복잡한 재래시장 통해서 길을 잃고 울고 있다가 과일가게 상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미아 신고가 들어갔지만 찾는 부모가 끝내 나타나지 않아 결국 보육원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서 부모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본인의 진짜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이 서류에 적힌 흐릿한 흑백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시장에서 길을 잃었다고.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박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나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치아 상태와 발육 정도를 보고 보육원 원장이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하여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최민우라는 이름도 보육원 원장이 임의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김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무겁게 채웠습니다. 30년 전발 디딜 틈 없이 복잡했던 시장 골목에서 아내의 손을 놓치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던 자신의 핏덩이 같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김 회장이 핏발선 눈으로 박 비서실장을 노려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 몸에 별다른 특징은 없었나? 점이나 흉터 같은 것 말이야. 박 비서실장이 서류의 마지막 장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원장의 낡은 기록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할 당시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아주 큰 화상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심하게 데인 자국이었는데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흉터가 피부에 크게 남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 회장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그 펄펄 끓는 물이 담긴 솥단지를 엎고서 기절했던 내 아들이야. 가난해서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해주고 연고만 발라주었던 내 불쌍한 아들이 틀림없어. 박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다가가 김 회장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확실한 유전자 검사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 회장이 넥타이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 아이를 확인해야겠어. 당장 그 녀석이 일하는 주방으로 안내해. 어두운 복도에 서 있던 양자 김상철이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말고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굳게 닫힌 참나무 문틈 사이로 김 회장의 찢어질 듯한 오열이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들이야. 그 끓는 물을 뒤집어 쓰고 까무러치던 내 불쌍한 아들이 틀림없어. 서재 안에서 들려온 김 회장의 외침에 김상철의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아들이라고 했어? 새로운 주방장 놈이 회장님의 친아들일지도 모른다고? 김상철이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내가 이 그룹을 물려받으려고 10년 넘게 회장님의 비위를 맞추며 개처럼 기어 올라와 마침내 그룹 후계자 자리를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근본도 없는 돌멩이 하나가 굴러들어와 자신의 모든 권력과 돈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죠. 서재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김상철이 재빨리 복도 모퉁이의 커다란 도자기 화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덜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눈물을 훔치며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 비서실장이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화분 뒤에서 나와 두 사람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김 회장의 발길이 멈춘 곳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서재였습니다. 1층 저택의 가장 안쪽에 있는 넓은 주방이었습니다. 김상철이 주방 밖 기둥 뒤에 바짝 붙어 안을 조심스럽게 엿보았습니다. 최민우가 도마 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채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만이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이 주방 입구에 서서 최민우의 넓은 등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음식 냄새가 난다며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김 회장이었죠.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깨가 참 많이 넓어졌구나. 저 넓은 어깨에 흉터를 달고 평생을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까. 아비를 잃고 헤맨 내 죄가 너무나 크다. 박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얼굴로 위로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유전자 검사 전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김 회장이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핏줄은 내가 알아볼 수 있어. 당장 내일 아침에 병원에 연락해서 아주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김 회장이 한참 동안 최민우의 성실한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서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김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둥을 긁는 손톱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치광이 노인네가 핏줄 하나 찾겠다고 이 밤에 주방까지 내려와서 청승을 떨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절대 내 그룹을 고아원 출신 촌놈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김상철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홀로 남아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놈을 이 집구석에서 완벽하게 치워버려야 해. 김상철의 입가에 뱀처럼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상철이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저택 경호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김상철이 차갑고 억눌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나다. 지금 당장 저택 주변 경호 인력 배치도를 내 메일로 보내. 그리고 오늘 밤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저택 외부와 메인 현관 쪽 CCTV 전원을 전부 차단해. 경호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상무님, 갑자기 보안 시스템은 왜 끄시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아시면 큰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요. 김상철이 대리석 벽을 구두발로 세게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장 내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내가 오늘 밤 직접 쥐새끼 한 마리를 사냥할 참이니까 토 달지 말고 내 지시대로 움직여. 알겠어. 경호대장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무님. 지시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철이 전화를 거칠게 끊고 최민우가 있는 캄캄한 주방 쪽을 살벌한 눈초리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자정을 넘긴 깊은 밤, 김상철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상철이 얇은 가죽 장갑을 양손에 꼼꼼하게 끼며 2층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거대한 저택을 감싸고 있었죠. 김상철이 바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경호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보안 시스템은 전부 차단했어. 수화기 너머로 바짝 긴장한 경호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상무님. 지시하신 대로 자정 정각에 현관과 마당 쪽 CCTV 전원을 모두 내렸습니다. 김상철이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차갑고 날선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다시 켜. 그 전까지 순찰 인력도 전부 저택 뒤편 정원으로 돌려. 오늘 밤 내 눈에 띄는 놈이 있으면 그날로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경호대장이 다급하고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무님. 절대 상무님 동선에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지시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상철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비틀며 텅 빈 복도를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쫓아내는데 이 정도 수고는 해야지. 고아원 출신 쓰레기가 감히 내 후계자 자리를 넘봐. 내가 이 집구석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고작 수제비 한 그릇으로 내 자리를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김상철이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여가며 김 회장의 캄캄한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한 그는 마침내 비밀 금고를 찾아냈죠. 안으로 스며든 김상철이 창문으로 아주 희미하게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책상 뒤로 다가갔습니다. 서재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김상철이 벽 중앙에 걸린 커다란 풍경화 액자를 옆으로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재질의 다이얼이 달린 육중한 금고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김상철이 코웃음을 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늙은이가 비밀번호를 아직도 내 생일로 해두었군. 나를 이렇게 친아들처럼 철석같이 믿으면서 왜 뒤로는 주방장 놈의 뒷조사를 해? 핏줄이 그렇게 대단한가? 핏줄은 결국 늙은이를 버리고 떠났지만 돈과 권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김상철이 익숙하고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다이얼 비밀번호를 빠르게 돌려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하는 쇳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금고 한가운데에는 붉은색 최고급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돌아가신 사모님의 유품인 커다란 눈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김상철이 반지를 꺼내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쑤셔 넣고 텅 빈 금고 문을 소리 없이 닫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유품을 훔쳐간 파렴치한 도둑놈. 아버지 눈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내일 아침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 작은 반지가 저 쓰레기 같은 놈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줄 거야. 김상철이 서재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택 1층의 뒷문을 열고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넓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구석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별채 숙소에는 최민우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상철이 별채의 낡은 문고리를 천천히 돌려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비좁은 방 안에서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주방일에 시달린 최민우의 고르고 깊은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낡은 혼이불을 덮고 웅크려 자는 최민우의 모습을 보며 김상철이 혐오스럽다는 듯 콧등을 잔뜩 구겼습니다. 김상철이 안주머니에서 훔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최민우가 누워있는 낡은 침대 매트리스 모서리를 아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반지를 솜이 터진 매트리스 밑바닥 가장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은 김상철이 콧방귀를 뀌며 악독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아원 출신 촌놈. 오늘 밤이 내 비루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될 거다. 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파렴치한 도둑놈 소리를 들으며 경찰서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될 테니까. 주제도 모르고 내 밥그릇을 탐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김상철이 들어올 때처럼 흔적도 없이 별채를 빠져나가 짙은 어둠이 깔린 본체 쪽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 해가 밝자마자 김 회장의 서재에서 분노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거대한 대저택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회장이 서재 문을 거칠게 활짝 열어젖히며 두꺼운 나무 지팡이로 대리석 복도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박 비서, 당장 집안 사람들 일하던 거 다 멈추고 전부 거실로 모이게 해. 내 금고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박 비서실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류 뭉치를 떨어뜨리며 1층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회장님과 상무님 딱 두 분뿐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김 회장이 핏발선 무서운 눈으로 박 비서실장을 노려보며 천둥같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의 마지막 유품이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물건이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에 당장 찾아내. 경찰을 부르든 경호원들을 전부 풀든 이 집구석 바닥을 다 뜯어내서라도 무조건 찾아와. 넓은 거실로 모여든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로 웅성거렸습니다. 주방 보조 김태식이 덜덜 떠는 손으로
베테랑 가정부의 앞치마를 잡고 다가가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금고 털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오면 죄 없는 우리들까지 전부 털이범으로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가정부가 김태식의 팔뚝을 아프게 꼬집으며 눈을 부릅뜨고 조용히 시켰습니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회장님 심기가 지금 상처 입은 짐승 같으시니까 쓸데없는 헛소리 하다가 당장 길거리로 쫓겨나기 싫으면 숨소리도 내지 마. 그때 김상철이 화려한 금장 시계를 찬 손을 내밀었습니다. 푸른색 무늬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매며 여유롭고 당당한 걸음으로 2층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침부터 고용인들을 다 모아놓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김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어머니 반지가 없어졌어. 어젯밤 내가 자기 전까지만 해도 금고 안에 확실하게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는데 아침에 열어보니 상자째 사라지고 없더구나. 김상철이 매우 놀랐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비가 삼엄한 우리 저택에 간 큰 도둑이 들었다는 겁니까? 제가 당장 CCTV 녹화본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철이 거실 구석에 땀을 흘리며 서 있던 경호대장을 향해 삿대질하며 매섭게 명령했습니다. 어젯밤 CCTV 녹화 기록 파일 당장 내 앞으로 가져와. 쥐새끼 한 마리 담벼락 넘은 것까지 놓치지 말고 다 확인해서 당장 보고해. 경호대장이 허리를 땅에 닿을 듯 깊숙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 어젯밤 자정 정각부터 새벽까지 메인 서버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해서 외부 카메라 녹화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김상철이 성큼 다가가 경호대장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 시스템 오류? 장난해. 녹화가 안 되었다면 밖에서 외부인이 담을 넘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집구석 안에 뻔뻔한 도둑놈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잖아. 김상철의 매섭고 도끼 어린 시선이 덜덜 떠는 고용인들 사이를 뱀처럼 스윽 지나 맨 뒤에 묵묵히 서 있던 주방장 최민우의 얼굴에 정확히 멈췄습니다. 김상철이 최민우의 코앞까지 다가가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 밥 먹으며 일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은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지만 최근에 굴러들어온 근본 없는 외부인은 이 넓은 집에 딱 너 하나뿐이잖아. 순식간에 서재하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따가운 시선이 일제히 주방장 최민우를 향해 쏠렸습니다. 최민우가 너무나 억울하다는 듯 땀을 흘리며 두 손을 강하게 내저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 주방 청소를 마치고 곧장 별채 숙소로 들어가서 아침에 눈 뜰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철이 최민우의 하얀 앞치마 멱살을 꽉 잡아당기며 코웃음을 치고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도둑놈이 자기 입으로 훔쳤다고 순순히 자백하는 거 봤어. 내가 어릴 적 보육원 출신이라는 뒷조사 보고를 진작에 받았어. 근본 없이 시장 길바닥에서 구르며
잘한 놈이라 남의 비싼 물건에 겁없이 손대는 천박한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친 모양이지. 당장 저놈이 먹고 자고 하는 별채 숙소를 이잡듯이 뒤져. 김상철이 덩치 큰 경호원 2명을 앞세워 씩씩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별채로 향했고, 김 회장과 억울한 표정의 최민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좁고 허름한 별채 안으로 구두를 신고 성큼 들어선 김상철이 먹이를 찾는 매의 눈으로 방 안을 훑더니 천천히 낡은 침대 쪽으로 다가가 매트리스 모서리를 2 손으로 강하게 걷어 올렸습니다. 툭 하는 가벼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먼지 쌓인 장판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김상철이 허리를 굽혀 반지를 집어들고 악마처럼 비열하게 웃으며 최민우의 떨리는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똑똑히 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잖아. 내 놈이 누워 자던 더러운 침대 밑에서 우리 어머니의 귀한 반지가 나왔어. 최민우의 2 눈이 찢어질 듯 커다랗게 벌어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저 반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억울한 도둑으로 몰아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일부러 제 침대 밑에 몰래 넣어둔 겁니다. 명백한 함정입니다. 김상철이 최민우의 가슴팍을 억센 주먹으로 세게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닥쳐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내 방에서 나왔는데 끝까지 추악하게 발뺌할 작정이야. 경호대장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시켜. 이 파렴치한 고아원 출신 도둑놈에게 당장 수갑을 채워서 감옥 독방에 쳐넣어. 김 회장이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민우의 눈빛과 김상철의 손에 들린 반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끔찍하고 깊은 혼란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대저택의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대저택 마당으로 진입했습니다. 김상철이 팔짱을 낀 채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김상철이 경찰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집안의 귀한 보물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놈이 저기 별채에 숨어 있습니다. 증거품인 다이아몬드 반지도 저놈의 침대 밑에서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당장 저놈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십시오. 경찰들이 별채 쪽으로 다가가자 김상철이 경호대장을 향해 턱짓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경찰분들 수고하시지 않게 내 놈들이 직접 저 쓰레기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 내 집구석에 도둑놈 발자국을 1초라도 더 남겨두기 싫으니까 개 끌듯이 거칠게 끌고 나와. 덩치가 산만한 경호원 3명이 좁은 별채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최민우가 짐을 싸다 말고 억울한 표정으로 경호원들을 쳐다보며 저항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나갈 테니까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결단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경호대장이 최민우의 말을 무시하고 최민우의 양팔을 뒤로 꺾으며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입 닥치고 얌전히 따라와. 상무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뼈 부러지기 전에 순순히 걸어. 최민우가 발버둥을 치며
거실 쪽에 서 있는 김학수 회장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는 도둑질을 할 만큼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억지로 파놓은 함정입니다. 김 회장이 지팡이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최민우의 절규를 외면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경찰들이 최민우의 앞을 막아서며 미란다 원칙을 빠르게 읊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김상철의 앞을 가로막아 서자 경찰들이 경고했죠. 최민우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고 저택 마당에 거친 자갈밭 위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우가 경찰차 문턱에서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며 핏대를 세우고 악을 썼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김상철 상무님이 내 방을 뒤질 때 반지 주변에 묻어있던 먼지 자국을 경찰분들이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누가 방금 전에 억지로 쑤셔 넣은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김상철이 마당으로 뛰어나와 구두굽으로 최민우의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걷어차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끝까지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내 놈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정가자 출신 쓰레기의 말을 믿어줄 경찰은 세상에 없어. 당장 차에 쑤셔 넣고 경찰서로 출발시켜. 경호원들이 최민우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경찰차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최민우가 온 힘을 다해 상체를 거칠게 비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거나. 나는 결백하다고. 최민우가 몸을 강하게 튕겨내는 순간 찌직하는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가 넓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의 억센 소나기에 잡혀있던 최민우의 낡은 하얀 셔츠 오른쪽 어깨 부분이 길게 찢어져 나갔습니다. 찢어진 얇은 천 조각이 차가운 아침 바람에 펄럭이며 아래로 축 늘어졌습니다. 따가운 아침 햇살이 최민우의 드러난 오른쪽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얗고 탄탄한 어깨 위에는 쭈글쭈글하게 일그러진 거대하고 붉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펄펄 끓는 물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연약한 피부가 녹아내린 끔찍한 상흔이었죠. 핏줄이 툭 붉어진 붉은 흉터가 마당의 강렬한 햇빛을 받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최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찢어진 셔츠를 위로 끌어올려 흉터를 서둘러 가리려 했지만 이미 현장에 있던 너무 많은 사람이 최민우의 커다란 흉터 자국을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서서 덜덜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 비서실장이 결심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30년 근속의 베테랑 가정부가 최민우의 벗겨진 어깨를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정부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지며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가정부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죠. 가정부의 시선은 최민우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붉고 거대한 화상 흉터에 단단히 못 박혀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두 손으로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숨을 헐떡이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흉터는 내가 30년 전에 내 손으로 직접 독한 화상 연고를 발라주었던 우리 도련님의 흉터와 크기부터 모양까지 완벽하게 똑같아. 오른쪽 어깨 한가운데에서 시작해서 등 쪽으로 흉측하고
비스듬하게 흘러내린 저 끔찍한 자국은 세상 천지에 우리 도련님 딱 한 명뿐이야. 가정부가 30년 전 가난했던 단칸방 시절 사모님을 도와 화상을 입어 까무러친 어린 도련님을 등에 업고 병원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울부짖었던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경찰이 최민우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우려고 찰칵거리는 무서운 소리를 내자 가정부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이대로 저 억울한 청년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가 버리면 김 회장은 평생 자기 친아들을 도둑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돌아가실 게 분명했습니다. 가정부가 앞치마 자락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낡은 고무신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대저택의 1층 현관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의 입에서 다급하고 쉰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저 아이가 죽은 사모님이 낳으신 우리 도련님이 맞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당장 김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서 경찰차가 출발하는 걸 무조건 막아야 해. 김상철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김 회장이 1층 서재의 낡은 가죽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소중한 유품을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친아들 지도 모르는 선량한 청년을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붙인 참담함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김 회장이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쾅 하는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습니다. 땀범벅이 된 가정부가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서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와 김 회장 발밑에 엎드리며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당장 마당으로 뛰어나가셔서 경찰차가 출발하는 걸 무조건 막으십시오. 새로운 주방장 최민우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진짜 도련님이 맞습니다. 김 회장이 퉁퉁 부은 눈을 번쩍 뜨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수제비를 끓인 주방장이 내 아들이 맞다니. 내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안단 말이냐? 가정부가 바닥을 양손으로 치며 목에서 피가 날 듯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들이 주방장 청년을 강제로 차 뒷좌석에 밀어넣다가 하얀 셔츠가 찢어졌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오른쪽 어깨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릴 적 펄펄 끓는 가마솥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고 데웠던 도련님의 화상 흉터와 위치부터 모양 흉측한 주름까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며칠 밤낮을 새우며 화상 연고를 발라주던 바로 그 흉터가 분명합니다. 김 회장의 손에서 지팡이가 툭 떨어지며 대리석 바닥에 둔탁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김 회장의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강하게 흐르며 멈춰있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맞았어. 내 불쌍한 핏줄이 험한 세상을 돌고 돌아 제 발로 아비를 찾아온 게 분명해. 김 회장이 맨발인 것도 완전히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서재를 뛰쳐나가 경찰차가 서 있는 현관문 쪽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에 뜨거운 땀과 회한의 눈물이 범벅되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김학수 회장이 굳게 닫혔던 입술을 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맨발로 대리석 현관을 박차고 거친 자갈이 깔린 마당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경찰차가 막 시동을 켜고 육중한 철문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려던 참이었죠. 김 회장이 두 팔을 쫙 벌리고 달리는 경찰차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차 세워. 당장 내 집에서 그 차 시동 끄고 문 당장 열어. 김 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상철이 깜짝 놀라 뛰어오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위험합니다. 도둑놈 하나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김 회장이 김상철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감히 내 핏줄을 경찰에 넘기려고 해. 김 회장이 경찰차 뒷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잡아당겨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뒷좌석에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최민우가 놀란 눈으로 김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민우의 찢어진 하얀 셔츠를 조심스럽게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강렬한 아침 햇살 아래 최민우의 오른쪽 어깨에 자리 잡은 거대하고 붉은 화상 흉터가 김 회장의 두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이 흉터를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불쌍한 아들이 맞구나. 최민우가 영문을 모르고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아들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회장이 최민우의 두 손을 덥석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애비다. 널 잃어버리고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내 애비야. 최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혼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죠. 김 회장이 경찰들을 향해 당장 수갑을 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내 집 물건을 내 아들에게 주었는데 무슨 도둑질이란 말입니까? 당장 저 아이 손에서 수갑을 풀어주십시오. 경찰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최민우의 손목에서 차가운 쇠고랑을 서둘러 풀어주었습니다. 김 회장이 최민우의 손을 꽉 쥐고 곧바로 저택 앞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박 비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병원으로 당장 차 돌려. 김 회장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박 비서실장이 운전대를 잡고 대형 병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 검사실 앞에 도착한 김 회장과 최민우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입안의 뺨 안쪽을 면봉으로 긁어내는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마쳤습니다. 피를 뽑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검사였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최민우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떨떨한 표정으로 김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까? 그냥 저를 감옥에 보내기 싫어서 불쌍해서 지어내신 거짓말 아닙니까? 김 회장이 최민우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쥐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내 어깨에 그 무서운 흉터는 가난했던 시절 단칸방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물을 뒤집어 쓰고 생긴 상처야.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데려가고 내가 매일 밤마다 약국 연고를 발라주며 피눈물을 흘렸어. 널 잃어버리고 30년 동안 하루도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잔 날이 없다. 최민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응어리가 터져 나오며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숨막히게 긴장된 3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대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가 김 회장에게 서류를 건네며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로 생물학적 친부자가 확실합니다. 김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최민우가 다급하게 바닥에 엎드려 김 회장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김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최민우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고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아, 애비가 널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하다. 그 험한 세상 바닥에서 혼자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니? 이제는 이 애비가 내 곁에서 평생 단단하게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최민우도 김 회장의 넓은 등을 두 팔로 꽉 껴안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밤마다 저를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가 바로 아버지 목소리였군요.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핏줄이 강하게 끌어당긴 기적 같은 만남에 멀리서 지켜보던 박 비서실장도 안경을 벗고 쉴 새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의 길고 잔인했던 그리움과 한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 창가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김 회장과 최민우가 당당한 걸음으로 저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김상철과 수많은 고용인이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죠. 김 회장이 거실 상석 소파에 위엄 있게 앉아 날벼락 같은 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핏줄인 친아들에게 감히 도둑 누명을 씌운 진짜 더러운 범인을 오늘 내로 반드시 찾아내. 박 비서, 어젯밤 우리 저택에 출입한 모든 차량과 사람을 이잡듯이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 김상철이 이마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CCTV가 고장나서 영상을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민우가 바닥에서 우연히 실수로 반지를 주었다고 치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게 집안 망신을 안 당하고 좋겠습니다. 최민우가 김상철을 날카롭게 째려보며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결백합니다. 진짜 도둑 범인이 캄캄한 밤에 내 침대 밑에 반지를 몰래 숨기는 걸 본 목격자나 확실한 증거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박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두 손으로 들고 다급하게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우리 저택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식자재 납품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을 방금 업체 사장에게 부탁해서 원본으로 받아왔습니다. 트럭이 별채 출입문 바로 앞을 향해 주차되어 있어서 밤새 수상한 움직임이 선명하게 다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두 다리가 후들거려 뒤로 한 발짝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박 비서실장이 차가운 복도 끝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태블릿 PC 화면을 거실 벽면에 붙은 대형 텔레비전에
선으로 연결하여 선명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 화면 속에서 김상철이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몰래 서재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곧이어 김상철이 최민우가 잠든 별채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다가 잠시 후 빈손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며 헐레벌떡 도망치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이어졌죠. 거실에 모인 모든 고용인이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김상철의 얼굴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하나뿐인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해. 내가 널 친자식처럼 믿고 키워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내 진짜 핏줄을 도둑으로 몰아내쫓으려 해. 김상철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시 욕심에 눈이 멀어 미쳤었습니다. 갑자기 고아원 출신 친아들이 나타나서 제 후계자 자리를 뺏길까봐 너무 겁이 나서 멍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민우가 차갑고 무서운 눈빛으로 김상철을 내려다보며 쇳소리가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욕심과 계략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캄캄한 시궁창에 처박힐 뻔했어. 용서는 경찰서에 가서 법의 심판을 엄격하게 받고 나서 빌어. 김 회장이 박 비서실장에게 얼음장같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저 배은망덕한 놈을 절도와 무고 혐의로 즉시 넘겨. 그리고 내 집구석에서 저놈 물건은 오늘 당장 전부 밖으로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려. 김상철이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대저택의 대리석 주방 한가운데 처절하게 발버둥 치며 대문 밖으로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악행이 통쾌하게 박살나며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경찰서 정문 앞에는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두운 뒷골목 허름한 술집 구석 자리에 저택에서 쫓겨난 김상철이 도끼 품은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구겨진 양복을 입은 김상철이 탁자 위에 두툼한 돈봉투와 누런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비열한 인상의 신문사 기자가 돈봉투를 슬쩍 열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무님, 아니, 이제 쫓겨나셨으니 상무님이 아니시군요. 도대체 이 서류가 뭡니까? 기자가 묻자 김상철이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회장 친아들이라고 갑자기 굴러들어온 주방장 최민우 알지? 최민우의 보육원 시절 가짜 기록을 내가 돈을 주고 완벽하게 조작해서 만들었어.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던 질이 아주 나쁜 전과자 출신 쓰레기라고 기사를 당장 써. 고아원 출신 전과자가 회장의 눈을 속이고 대기업 후계자 자리를 날로 먹으려 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터뜨려. 기자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만 확실하게 주신다면 없는 사실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건 제 전문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온 나라 사람들이 최민우를 손가락질하며 욕할 겁니다. 김상철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회장 노인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핏줄을 선택해. 내가 10년을 바친 대가가 고작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라면 너희들도 다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어주마. 가짜 기사가 터지면 주가도 폭락하고 노인네는 충격에 쓰러질 거야. 나는 내일 최민우가 총괄하는 호텔 연회장을 내 손으로 직접 쑥대밭으로 만들 계획이니까 넌 기사나 똑바로 써. 김상철의 두 눈에 광기 어린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김상철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그날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고요한 VIP 호텔 주방 뒷문에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김상철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동안 호텔 경영을 맡았던 김상철은 주방의 구조와 야간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을 손바닥 보듯 아주 훤하게 꿰고 있었죠. 김상철이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방 뒷문을 마스터키로 소리 없이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내일 점심에 있을 아주 중요한 VIP 연회를 위해 최민우가 정성껏 미리 끓여둔 커다란 특제 육수통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상철이 육수통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깊고 진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상철이 품속에서 하얀 가루가 가득 담긴 커다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땅콩 분말을 아주 곱게 갈아놓은 독약이나 다름없는 가루였죠. 최민우가 정성껏 끓인 이 육수를 먹고 내일 연회장에 온 귀빈들이 단체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최민우는 요리사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당장 감옥에 끌려가게 될 거다. 김상철이 악마처럼 낄낄거리며 땅콩 가루를 육수통 안으로 남김없이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맑았던 육수 위로 하얀 가루가 눈처럼 소리 없이 녹아들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상철이 국자로 육수를 크게 휘저어 가루를 완벽하게 섞은 뒤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핏줄 하나 믿고 내 자리를 차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내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김상철이 모자를 고쳤으며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김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호텔 주방은 수십 명의 요리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전쟁터처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최민우가 주방 한가운데 서서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직원들을 지휘했습니다. 오늘 연회는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VIP 손님들 중에 알레르기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니 식자재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방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대답하며 최민우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민우가 특유의 따뜻하고 우직한 성품으로 며칠 만에 깐깐한 호텔 주방 직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상태였죠. 주방 보조가 최민우에게 다가와 도마를 닦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총괄 셰프님이 오시고 나서 주방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오늘 연회 요리도 분명히 대성공일 겁니다. 최민우가 주방 보조의 어깨를 토닥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고생해주는 덕분이야. 오늘 행사가 무사히 끝나면 내가 다들 맛있는 고기를 크게 한턱 쏘겠어. 주방 안이 직원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모두가 성공적인 연회를 기대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우는
새로운 주방에서 다시 요리를 시작했죠. 그때 주방 구석에서 채소를 씻고 있던 막내 요리사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셰프님, 이거 당장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뉴스 일면에 셰프님 기사가 떴습니다. 막내 요리사가 떨리는 손으로 최민우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대기업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정과자 출신 가짜 아들이라는 자극적이고 끔찍한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최민우가 보육원 시절부터 폭력을 일삼고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악의적인 거짓말이 가득 적혀 있었죠. 주방 직원들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웅성거리며 최민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주방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민우가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턱관절에 핏대가 설 정도로 이를 꽉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악의적으로 조작한 새빨간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사실 확인도 없이 쓸 수가 있어. 최민우의 두 손이 분노와 억울함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박 비서실장이 주방 문을 박차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지금 회장님께서 아침 신문을 보시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모셨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서 아주 위험한 상태이십니다. 최민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며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상철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고요? 최민우가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려던 찰나 연 회장 지배인이 주방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셰프님, VIP 귀빈들이 지금 연 회장에 전부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0분 뒤에 메인 요리인 특제 육수 수프를 바로 내보내야 합니다. 당장 수프 그릇 세팅을 시작해 주십시오. 최민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굳은 듯이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은 쓰러진 아버지를 향해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총괄 셰프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최민우의 양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면 오늘 연애는 완전히 망치고 아버지의 호텔 명예까지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호텔을 제 손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최민우가 두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키며 조리대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사 때문에 동요하던 주방 직원들도 최민우의 단단하고 책임감 있는 뒷모습을 보며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칼을 잡았습니다. 박 비서실장님, 회장님을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연회가 끝나는 대로 제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최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김상철이 독을 탄 거대한 육수통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치명적인 땅콩 가루가 들어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최민우가 국자를 들어 뜨거운 육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및 해결 최민우가 국자로 정성껏 끓인 수프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펄펄 끓는 특제 육수를 떠서 최고급 도자기 그릇에 담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보조 김태식이 다급하게 달려와 최민우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셰프님, 육수 색깔이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탁합니다. 어제 저녁에 끓여두셨을 때보다 국물이 뽀얗게 흐려졌습니다.
냄새도 고기 육수 냄새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고소한 향이 섞여 있습니다. 최민우가 깜짝 놀라 국자를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육수를 아주 조금 떠서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최민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땅콩 가루 냄새야. 알레르기가 있는 VIP 귀빈이 이 국물을 마시면 기도가 막혀서 목숨이 아주 위험해져. 누군가 밤사이에 우리 주방에 몰래 들어와서 육수통에 땅콩 가루를 대량으로 탔어. 주방 직원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연회장 지배인이 시계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당장 5분 뒤에 수프가 나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육수를 통째로 버리면 연회 코스 요리는 완전히 망칩니다. 대기업 회장님들과 귀빈들이 꽉 차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최민우가 단호한 표정으로 육수통에 가스레인지 불을 끄며 밸브를 완전히 잠갔습니다. 손님 목숨이 달린 일이야. 이 육수는 단 한 방울도 연회장으로 나갈 수 없어. 당장 전부 하수구에 쏟아버려. 최민우가 주방 한가운데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굳은 얼굴로 직원들을 향해 크고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육수를 다시 끓일 시간은 없어. 당장 냉장고에 있는 최고급 제철 채소와 신선한 전복을 전부 꺼내와. 고기 육수 대신 해산물과 채소 본연의 맑은 즙을 내서 완전히 새로운 수프를 만들겠어. 다들 나를 믿고 정확하게 내 지시대로 움직여줘. 주방 직원들이 최민우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일제히 대답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와 가스레인지에 센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주방을 꽉 채웠습니다. 최민우가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쏟았습니다. 5분이 10분처럼 길게 느껴지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죠. 최민우가 마침내 맑고 깊은 향을 내는 새로운 전복 채소 수프를 완성해냈습니다. 최민우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지배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레르기 걱정이 전혀 없는 완벽한 채소 해산물 수프야. 당장 손님들 식탁으로 내보내줘. 따뜻한 수프가 담긴 그릇들이 연회장으로 쉴 새 없이 줄지어 나갔습니다. 굳게 닫힌 주방 문 너머로 귀빈들이 수프 맛을 보고 감탄하며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조리대 앞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태식이 최민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활짝 웃었습니다. 셰프님의 뛰어난 판단력과 진심이 오늘 우리 호텔과 귀한 손님들을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셰프님은 진짜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같은 시각 창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신문사 편집국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던 김학수 회장이 박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꼿꼿한 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편집국장이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회장님,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곳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김 회장이 지팡이로 편집국장의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내 귀한 아들을 정과자 쓰레기로 둔갑시켜서 가짜 기사를 써. 내 놈들이 펜대로 내 핏줄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아주 단단히 작정을 했구나. 김 회장이 박 비서실장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박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와 소형 녹음기를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김 회장이 매서운 눈빛으로 편집국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저 서류는 내 아들 최민우가 보육원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경찰서의 공식 신원조의 기록이야. 그리고 저 녹음기에는 내 아들을 어릴 적부터 돌봐준 보육원 원장 수녀님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어. 당장 내 아들을 모함한 그 가짜 기사를 10분 안에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해. 그리고 내일 아침 일면에 김상철이 돈으로 기자를 매수해서 거짓 기사를 쓰게 했다는 정정 보도를 대문짝만하게 실어.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이 신문사 문을 아예 닫게 만들어버리겠어. 편집국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직각으로 굽혔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멍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장 가짜 기사를 삭제하고 진실을 밝히는 정정 기사를 무조건 내보내겠습니다. 제발 신문사 문 닫는 것만은 참아주십시오. 김상철이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푹신한 소파에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 축배의 붉은 와인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인터넷 뉴스에는 여전히 최민우를 무자비하게 욕하는 악플이 실시간으로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죠. 김상철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악마처럼 낄낄거렸습니다. 지금쯤 주방에서 최민우가 만든 그 끔찍한 땅콩 육수를 먹고 연회장 귀빈들이 단체로 거품을 물고 응급실에 실려갔겠지. 정과자 출신 쓰레기가 만든 독국물 요리라니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야. 이제 노인네도 충격으로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으니 이 거대한 대기업 그룹은 내일 아침이면 온전히 내 차지가 될 거다. 그때 쾅 하는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스위트룸 두꺼운 방문이 산산조각 날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덩치 큰 경찰 5명이 쇠로 만든 3단봉을 꺼내 들고 우르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상철이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구둣발로 들어와. 경찰을 이끌고 들어온 박 비서실장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얼굴로 김상철을 내려다보며 태블릿 PC 화면을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김상철 상무. 어젯밤 호텔 주방 복도에 위생 점검용으로 몰래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에 당신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 마스크도 안 쓰고 요리사 모자도 없이 육수통에 독약 같은 땅콩 가루를 대량으로 들이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김상철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붉은 카펫 바닥에 비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덩치 큰 경찰이 무릎을 꿇은 김상철의 양손목에 묵직한 쇠고랑을 철컥 소리나게 억지로 채웠습니다. 김상철 상무. 당신을 특수상해 미수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당장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상철이 눈에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치며 발악했지만 건장한 경찰들에게 양팔을 꺾인 채
개 끌리듯 호텔 복도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거대한 악행의 꼬리가 마침내 완벽하게 잘려나가는 아주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이 가로막힌 경찰서 유치장 독방 바닥에 웅크려 앉은 김상철이 푸른색 수의를 입고 두 손으로 머리를 미친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대기업 재벌가 상무로 떵떵거리며 수많은 사람을 발밑에 두고 부리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의 몰골만 남았죠. 굳게 닫힌 철문 밖에서 구두 발소리가 뚜벅뚜벅 울리더니 박 비서실장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면회실 낡은 유리창 너머에 섰습니다. 김상철이 충혈된 눈을 번쩍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창을 두 주먹으로 깨질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박 비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야? 가짜 기사 때문에 충격받고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거 아니었어. 당장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오해를 풀고 나를 여기서 꺼내라고 해. 박 비서실장이 두꺼운 고소장 서류 봉투를 유리창 앞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주 건강하십니다. 당신이 파놓은 더러운 함정에 우리 진짜 도련님이 빠지지 않도록 편집국장을 직접 찾아가서 기사를 전부 내리고 완벽하게 수습하셨습니다. 김상철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늙은이가 쓰러졌다는 보고를 내가 내 귀로 분명히 똑똑히 들었는데. 박 비서실장이 코웃음을 치며 통쾌하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속셈을 이미 꿰뚫어 보신 회장님께서 일부러 거짓 소문을 내서 당신이 안심하고 꼬리를 잡히도록 덫을 놓으신 겁니다. 당신이 지시한 경호 대장과 돈을 받고 가짜 뉴스를 쓴 신문사 기자도 전부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잡혀 들어왔으니 평생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당신이 지은 끔찍한 죄를 뼈저리게 반성하십시오. 박 비서실장이 미련 없이 매몰차게 뒤돌아서서 면회실을 빠져나가자 김상철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자리를 탐내며 억지로 쌓아 올린 탐욕의 모래성이 마침내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악의 세력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죠. 따뜻한 아침 햇살이 넓은 통유리 창문으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VIP 호텔 메인 주방 안은 직원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최민우가 주방 한가운데 서서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점심 예약도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으니 다들 어제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주십시오. 신선한 식자재 관리가 우리 호텔의 최고 생명이니 채소와 해산물 검수를 한 번 더 철저하게 꼼꼼히 진행합시다. 주방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대답하며 최민우를 향해 깊은 존경과 신뢰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방 보조 김태식이 각 구운 고소한 빵을 쟁반에 한가득 담으며 최민우에게 다가와 활짝 웃었습니다. 총괄 셰프님 덕분에 우리 호텔 레스토랑이 전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최고급 식당으로 소문이 쫙 났습니다.
어제 셰프님이 위기 상황에서 기지로 만드신 전복 채소 수프를 드신 VIP 귀빈들이 그 맛에 완벽하게 감동해서 오늘 또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식사하러 오신답니다. 최민우가 김태식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주방 식구들이 나를 끝까지 믿고 땀 흘려준 덕분이야. 오늘 저녁 영업이 무사히 끝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다 같이 모여서 제일 비싼 한우 소고기로 크게 회식을 하자. 주방 안이 직원들의 기분 좋은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 크게 울렸습니다. 조회를 마친 최민우가 정들었던 하얀 앞치마를 벗어 반듯하고 깔끔하게 접어두고 단정한 검은색 맞춤 정장 재킷을 걸쳐 입었습니다. 이제 호텔 주방이라는 작은 공간을 넘어서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 대기업 그룹 본사로 첫 출근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최민우의 단단하고 넓은 어깨 위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져 내리며 찬란한 앞날을 비추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있는 거대한 대기업 본사 꼭대기층 회장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최민우가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고 웅장한 집무실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서 김학수 회장이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뿐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호텔 주방 일은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온전히 맡기고 어서 이쪽으로 와서 편하게 앉아라. 최민우가 푹신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깍듯하게 앉자 김 회장이 두꺼운 가죽 결제 서류철과 반짝이는 금장 만년필을 최민우 앞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와 최민우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0년 동안 부모 사랑도 못 받고 험한 길바닥에서 고생만 한 내 불쌍한 아들에게 이제야 제대로 된 진짜 자리를 찾아주는구나. 이 서류는 내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그룹의 정식 후계자로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시작한다는 전체 임원진들의 만장일치 동의서야. 최민우가 떨리는 두 손으로 서류 겉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목이 맨 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무거운 식칼을 쥐고 뜨거운 가스레인지 불 앞을 지키던 촌스럽고 투박한 요리사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거대한 회사를 부족한 제가 감히 이끌어갈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납니다. 김 회장이 최민우의 넓은 어깨를 힘주어 꽉 안아주며 바위처럼 든든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내 어깨에 훈장처럼 남은 그 끔찍한 화상 흉터를 달고서 그 모진 세상을 꿋꿋하고 바르게 버텨낸 훌륭한 내 핏줄이야. 겉만 번지르르한 화려한 가짜 요리보다 사람의 아픈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진짜 요리를 만들 줄 아는 내 따뜻한 성품이라면 수만 명의 직원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훌륭한 회장이 충분히 될 수 있어. 애비가 내 뒤에서 든든한 거목처럼 버티고 서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가르쳐 줄 테니 넌 내 손만 꽉 잡고 흔들림 없이 따라오면 돼. 최민우가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고 금장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자신의 호적상세 이름인 김민우 세 글자를 힘주어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서울 도심의 눈부신 풍경이 험난한 폭풍우를 이겨낸 두 부자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한 달 뒤 대기업 본사 앞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뒤 평화로운 주말 저녁 으리으리한 대저택 다이닝룸의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조명이 은은하고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십 명의 전속 요리사가 땀 흘려 만든 최고급 사내진미가 길다란 식탁을 가득 채웠겠지만 오늘 식탁 한가운데에는 투박하고 커다란 낡은 뚝배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학수 회장과 최민우가 아주 멀찍이 떨어진 식탁 양끝 상석이 아니라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아주 가까이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최민우가 뜨거운 뚝배기 뚜껑을 열자 짙고 향긋한 풋풋한 쑥 향기와 구수한 건새우 냄새가 넓은 다이닝룸을 빈틈없이 가득 채웠습니다. 김 회장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깊게 들이마시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냄새야. 내 평생 이 기막힌 맛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잃어버린 내 아들이 직접 정성껏 끓여주니 세상에서 제일 귀한 명약이 따로 없구나. 최민우가 국자로 뜨거운 쑥 수제비를 듬뿍 떠서 김 회장의 하얀 앞접시에 정성껏 조심스럽게 덜어드렸습니다. 아버지, 밖에서 드시는 비싸고 화려한 음식도 몸에 좋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말 저녁만큼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렇게 어머니 레시피대로 따뜻한 수제비를 직접 끓여 올리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만 계셔 주십시오. 김 회장이 숟가락으로 맑은 국물을 크게 떠서 입안에 넣고 씹지도 않은 채 눈물을 찔끔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하늘이 맺어준 우리 예쁜 아들이 끓여주는 이 맛있는 수제비를 먹고 내가 100살, 110살까지 거뜬하게 살 거다. 내가 참한 짝을 만나 장가도 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손주들 쑥쑥 안겨주는 것까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지켜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최민우도 자신의 접시에 수제비를 덜어 맛있게 먹으며 아버지와 함께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의 길고 잔인했던 뼈저린 이별과 고통스러운 눈물은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함께 흔적도 없이 완전히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삭막하고 차가웠던 화려한 대저택 안에서 소박한 수제비 한 그릇을 머리를 맞대고 다정하게 나누어 먹는 두 부자의 따뜻한 식탁 위로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적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운 가족의 진짜 행복이 영원토록 굳건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소박한 수제비 한 그릇으로 서로를 다시 알아본 두 부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 아무리 좋은 사내진미도 결국 내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집밥 한 끼를 이길 수는 없나 봅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살았던 그때 그 기억은 화려한 대저택의 샹들리에보다 더 밝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법이니까요. 핏줄이라는 끈끈한 인연과 결국 선한 마음이 이긴다는 권선징악의 통쾌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감동으로 가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 문득 떠오르는 나만의 수제비 같은 그리운 음식이나 기억이 있으신가요?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곁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